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 평양간 고속도로 나가 있는 김종민 특파원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예. 들리세요? 지금 귀성길 행렬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평안고속도로 구간이 귀성길 행렬로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이런 방송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틀 후면은 추석입니다. 이 북한에서도 추석 지내나요? 북한도 추석을 지내죠. 정말 추석하니까 북한에서 원했던 그 추석 명절 풍경이 떠오르는데 약간 좀 한국하고 풍경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노동자들이 휴식하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추석이면서 플러스 휴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왜요? 추석 그 성묘하러 가가지고 보통 거기서 휴가를 보내는데 거기서 밥 해먹고 뭐 찌개 해먹고 하다 보니까 나무랑 냄비랑 가마랑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나무, 냄비, 심지어 가마솥까지 들러 메고 가는 거예요. 명절 때 남자가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여자도 더 싫어요. 왜냐면 여자는 애를 업고 여기에 쌀 지고 물 들고 고기 잡고 고기를 잡아? 이렇게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 써요? 지금은 물론 북한도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있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밥 해먹는다라는 문화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하 씨가 휴가처럼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천립 문화가 있어요. 북한은 어디 강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가마솥을 거기서 즉시 끓이는 거예요. 철렵. 되게 나름의 그 낭만이 있어요. 추석 때? 해먹지만. 은하 씨 같은 경우는 산소 가지 않는 이런 집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강도에 다 산소가 있다 보니까 갈 엄두를 못 내요. 왕복으로 보름이 걸리니까. 보름이 걸린다고요? 네. 걸어가요? 아니요. 기차 타고 가도 기차 그래요. 타고 가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기차가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재수없게 터널에 서면 어떻게 기차? 그냥 거기에 있어요. 진짜요? 얼마나 있어요? 기차 서면? 한 번 가면 뭐 10시간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박 며칠을 기차에서 있을 때가 많아요. 화장실 어떻게 해요? 화장실 그 주변에 산에 가서 봐요. 평양은 좀 많이 다르죠. 평양은 좀 많이 다르죠. 재수 약간 좀. 재수 약간 좀. 뭐가 다르지? 말해봐. 아니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보통 뭐 산소나 이런 것들이 다 평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안 나갑니다. 네. 그리고 평양에 산소가 있다. 그렇죠. 선산이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집에 선산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뒷마당에 선산이. 선산이 있는 거 아니야? 평양 사람들은 평양에 어봉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요. 묘지들이 있는 산인데 성묘하러 거기에 추석이면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산길을 올라갈 때 거의 한 발자국씩 겨우 이동할 정도? 네. 북한에서도 송편 먹어요? 송편 먹죠. 연휴가 몇 박 며칠 정도예요? 하루? 하루? 네.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네. 북한에 원래 추석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83년에 김정일이가 야 남선서 추석 세는데 우리는 이 명절을 안 세냐. 그러니까 달력에 있긴 있지만 여기 휴식을 안 했어요. 공휴일 지정이 안 됐구나. 그냥 제사 지내는 결정적으로 남조선에서 쉬는데 우리는 왜 민속명절이 없냐. 이걸 북한을 방문했던 남조선 사람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3년부터 우리도 추석 세자. 그래서 그 해의 첫날에는 이틀 됐어요. 첫 해에는. 그다음부터 이제 하루 혹은 명절 끼면 이틀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다. 이틀 후 추석입니다. 또 우리 실향민 분들 또 이렇게 탈고 가신 분들은 얼마나 또 고향이 그리우시겠어요. 어쨌든 이웃 이렇게 살피면서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북 역사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크릿 코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민 씨. 예. 북한에서 뭔가 테러를 저질렀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너지? 네가 이 테러를 저질렀지? 내가요? 라고 해. 내가요? 어떻게? 갑자기요? 그거 신고해야죠. 내가 경찰이야. 당신이 이 테러의 주범입니다. 예. 맞죠? 아닌데요? 뉴스에 종민이가 서 나오고 있어. 그것도 심지어 CCTV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한 번쯤 달콤한 말에 속아서 내가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두 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국제적인 테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게 과연 진짜
살인자일지 아니면 살인자의 누명을 쓴 것일지 어떻게 된 일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우가 꿈이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29살, 국적은 베트남, 이름은 그 유명한 도안티 흐엉. 베트남의 한 맥주집에서 자신을 미스터 Y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굉장히 달콤한, 그리고 꿈에도 그렸던 그 말을 듣게 돼요. You shall be a star. 발음이 거의 텍사스 발음. 야. 당신은 유명한 배우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한류 문화를 좋아했던 이 여성은 내가 정말 스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 명입니다. 한 명의 여성이 더 있습니다. 이름은 시티 아이샤, 25살, 국적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젊은 엄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옆 나라인 말레이시아로 건너갑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한 남성을 만나는데 그 남성의 이름은 제임스. 그 제임스가 시티 아이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You shall be a star. 글쎄요. You will make a lot of money. 돈을 벌겠다.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쇼가 하나 있는데 출연해보는 건 어떠냐. 어차피 돈이 필요했던 시티 아이샤는 그래, 이번 기회에 돈 한번 벌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서게 된 곳,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 대신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요란하게 쏟아지던 살인죄 재판 현장이었습니다. Assalamualaikum, Yarif. Siti Aisyah dan Tuan Ti Huang masing-masing dituduh melakukan kesesaran membunuh bersama 4 orang lagi yang bebas terhadap seorang lelaki bernama Kim Chul. 오, 소름 끼친다. 분명히 봤던 거였는데도 지금 이거 뉴스에서 봤던 무섭다. CCTV에. 너 혼자 저렇게 갔을까? 이 장면. 야. 다리를 절어. 세상에. 네, 다리를 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다리를 절어요. 자, 2017년도에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 사건 이후 두 여성의 재판 당시를 녹음한 음성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21세기 가장 완벽한 암살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의 수많은 증거와 미공개 자료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이고요. 그 영화 속에서 재판 첫날 음성도 영화 속 한 장면이었습니다. 와, 2017년에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김정은 형 김정남을 이렇게 피살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던 인물이 있죠. 김정남. 김정남은 북한을 세웠던 김일성의 손주이고 2대 세습자였던 김정일의 장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북한에서 3대 세습이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김정남이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보도 듣도 못하던 김정은이가 오늘 갑자기 덜컥 나섰어요. 후계자라고. 이런 상황이 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 23분 김정남이가 보시다시피 공항에서 이제 패러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 충격에 빠지게 되죠. 맞아요. 그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에 따르면 장남이 승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김정남이 이게 지도자의 자격은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마 당장 생각나는 사건이 뭐냐면 가명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다 들통나서 망신당했잖아요. 그 도미니카 가짜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 이제 눈밖에 나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김정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리버럴 해요, 그냥. 맞아요. 리버럴하고. 맞아요. 이 사람은 김정은한테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 굉장히 그 세계 유수의 다른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3대 세습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맞아. 자기가 장남이었는데 3대 세습, 사회주의 국가에서 3대 세습이 있을 수가 있느냐. 個人的には3代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内部要因があるならそれに従うべきだと思います。 그거 아사히 TV랑 그 인터뷰에서 그것 때문에 찍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말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많죠.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던 김정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뭐 집 앞도 아니고 어디로서 멀리서 저격한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죽인 이 두 여인의 정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은 공식적으로 영구 비제 사건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사건이고 관련자들도 모두 다 증발해버린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누가 벌인 사건인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북한에 의해서 감행된 암살이라는 것을 넉넉히 추정하고 있는 것뿐이죠. 바로 오늘 휴민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영상에서 봤었던 게 이 두 여성의 실제 1심 재판 음성이잖아요. 육성이잖아요. 1심부터 최종심까지 모든 재판을 다 취재했던 분이고 과연 이 여성이 진짜 김정남을 죽인 용의자가 맞느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오늘 휴민트인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와. 제가 정말 어렵게 그 휴민트. 와. 제가 정말 어렵게 그 휴민트 그분을. 뭐야, 멋있다면서요? 아, 본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진짜요? 휴민트 분은 지금 미국 LA에 계십니다. 어렵게 화상 인터뷰로 그분과 만나봤습니다. So we really appreciate your warm-hearted participation for the interview, Mr. White. And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for those viewers out there, please? My name is Brian White. I'm a documentary filmmaker based in Los Angeles, and I made the film in the U.S. It's called Assassins, about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un. Oh, well, I'm very, very pleased that it's coming out in Korea because I know Koreans have a vested interest in this issue and know a lot more about it than most American audiences do. So, yeah, it's a thrill that Koreans are getting to see it and discuss it and hopefully enjoying it. How did you get to know the assassination, the incident itself, and what motivates you to make it into a feature film, Mr. White?
The assassination happened in February of 2017. And so for, I think, most Americans, that was the first month that Donald Trump took office here, the presidency. So it was a month where the airwaves were dominated by Donald Trump. So I remember that Kim Jong-nam had been assassinated. You know, I remember the immediate news came out that it was 2 female assassins, but that was basically all that I knew. I think in the States, most people just assumed that the women were guilty. You know, they looked like very brazen assassins, like femme fatales, you know, and I think the media here really loved the idea of 2 female assassins. Malam sebelum pembunuhan Siti Facebook에 memang 올린 buat 영상이구나. celebrate hari jadi dia. Hard Rock Cafe tu GT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생일 파티를 했다고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전혀 뭐. jadi sebelum benda ni terjadi dia happy. Sebab kita orang tak percaya dia membunuh. We are back with an apparent assassination brazenly carried out at an international airport. Kim Jong-nam, the half-broth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murdered in Malaysia on Sudden Monday. and mysterious death of the half-broth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अपने भाई किम जोंग नाम was at the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hen he was reportedly poisoned. Tonight, little is known about the 2 women who have just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murder. Were the women trained assassins or innocent pawns of North Korean agents? 아니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전날 생일 파티를 그러니까 이게 암살자가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든 파티는 아닌 거예요. 예, 표정 자체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나 암살자가 될 수 있다. 무슨 의미예요? 그 2 여성이 만난 남자들이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 티흥,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게 접근한 2 남성의 정체가 바로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2 여성이 북한 공작원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제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인터뷰도 그렇고 영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쭉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뭐 2017년 2월 13일이라고 하죠.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2 여성은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어요. 생일 파티도 하고 2달 후에 갑자기 이제 암살 용의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이제 말레이시아 국법으로 이제 유죄가 이제 그 인정이 되면은 도수형으로 사형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끔찍한 사건은 누구나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메시지였다고 해요. 김정남이 처음에 죽었을 때 첫 번째로 나왔던 소견은 그냥 급사였어요. 처음에는 쇼크사다라고 했었는데 부검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거는 독살이다. 네. VX라는 어떤 신경계 화학 물질에 의한 독살이다. 이게 김정남의 이 각막이랑 피부에서 치사량의 1.4배 넘는 그런 독극물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정말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그런 독극물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독살이다라고 결론내요. 지금 계속 이제 VX 얘기가 나오는데 VX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베너먹스 에이전트 X란 말이에요. 독성 물질인데 뭔지 모른다 X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 1950년대 때 그 영국에서 먼저 개발돼가지고 꽤 오래된 그 독극물인데 뭐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야? 아니에요. VX는 처음에 영국에서 만들 때 살충제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너무 세서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무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무기화 시킨 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공식적인 전쟁 무기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X 무기는 공식적으로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테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북한이 두 여성을 거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VX를 두 개의 물질을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된 물질은 손에 발라도 전혀 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여성이 손에 바른 물질을 김정남의 얼굴에 발랐을 때 김정남의 얼굴에서 분리됐던 물질이 합쳐지면서 그 맹독성이 발휘가 된 거죠. 이게 글쎄 여성들한테 이제 관심이 딱 쏠리게 되는 거죠. 이게 독극물을 다룬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보면은 좀 사진으로 보게 되면 여성들이 굉장히 건장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남자가 여장을 한 것이다라고. 맞아요. 처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트랜스젠더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훈련받은 공작원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암살 사건 직후에 이 여성 중에 도안티 의형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출입국 기록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조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암살 직전에 도안티 의형이 제주도로 들어온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제주도요?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한류를 좋아하는 베트남 여성이었으니까. 그런데 3일 뒤에 어디로 가냐면 11월 5일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광저우로 넘어갑니다. 이 동선 출입국 기록을 보고서 사실은 더 의혹이 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그냥 즉흥적으로 섭외된 게 아니라 어쩌면 북한 요원이랑 직접 중국에서 접선을 해서 북한에 의해서 길러진 사실은 암살자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도 그랬다니까요. 출입국 기록 보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도안티 의형이 SNS 계정을 보면 이 조선말을 굉장히 잘해요. 한국말. 그러니까 이 알파벳으로 우리말을 표현해요. 김정남 암살 당일 SNS에 직접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빠 나는 행복해. 우리가 만날 그날을 기대해. 라는 영문 메시지인데 우리나라 말인 오빠를 영어 알파벳 OPPA로 적은 게 눈에 띕니다. 이게 우리말을 쓴다? 근데 우리말은 곧 북한말이잖아요? 거기에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결국 중국으로 나갔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맞물려서 굉장히 이 여성들의 의혹과 의구심을 더욱더 증폭시켰죠. 저는 그 당시 뉴스를 접했을 때 항상 뭐 북한에서 다양한 뭐 이렇게 정보원들 뭐 이렇게 공작원들 보내게 되면 10수년간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아, 이전 북한에서 왜 글로벌하구나. 이전은 해외 외국 여자들까지도 이렇게 키우는구나. 훈련을 시키는구나. 네.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놀랐어요. 자, 베트남 여성 도안티 의형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이 두 사람은 순진한 희생양일까요? 아니면 진짜 잘 짜여진 음모의 실질적인 가담자일까요? 영화 암살자들에서 최초 공개된 또 다른 증거 두 여성이 감옥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증언한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In early December 2016, she called my cell phone. 실제 육성이네. 자, 베트남 여성 도안티 의형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이 두 사람은 순진한 희생양일까요? 아니면 진짜 잘 짜여진 음모의 실질적인 가담자일까요? 영화 암살자들에서 최초 공개된 또 다른 증거 두 여성이 감옥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증언한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In early December 2016, she called my cell phone. She said, "Do you want working for a company about 몰래카메라. funny video? Content shop, hey back. We are waiting here." I come alone and I saw Tweet and a guy sitting near the counter bar. I asked him, "What's your name?" And he answered me in Vietnamese language. 아, 저게 아까 나왔던 미스터 Y구나. He explained about a funny video. He asked me how much I want for a month. Waktu saya ditangkap, saya itu sama teman saya di kamar itu. Kamar itu nggak pernah dikunci gitu kan. Terus tiba-tiba orang polisinya itu kan, itu dorong pintu. Polisi tuh nanya, "Kamu tanggal 13 kemana?" katanya gitu. Di airport saya bilang gitu. Polisi tuh nanya, "Kamu siapa? Kamu itu siapa? Kamu tuh agent ya? Kamu
buat apa sampai orang itu sampai orang di bandara itu mati katanya. Pokoknya saya bingung lah apa yang dia tanya itu, pokoknya saya nggak ngerti gitu kan. Apa sih terlibat pembunuhan berencana adik presiden Korea? Kaget gitu, bapak ini bercanda gitu kan. Tanggal 13 saya ada buat syuting. Apa ini video apa ini video? 이것도 몰래카메라 일부냐? So now we're finding out that both women were claiming that they've been going around Asia for months doing prank shows for what they believe to be a Japanese production company. And their last prank would be the murder assassination of Kim Jong-nam. 아니,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몰래카메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경규 씨가 하는 그런 몰래카메라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해외에서는 몰래카메라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잘 팔리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되게 독해요. 수만 가지의 동영상이 뜰 거예요. 그만큼 잘 팔리는 컨텐츠인데 독해요. 너무 세.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유치해. 화장실에서 야외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화장실이 갑자기 바닥에 꺼져버리고 이렇게 잘 팔리는 컨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두 여성에게도 한번 접근을 했나 보죠. 그게 잘 나가는 컨텐츠가 있는데 당신 둘도 한번 돈도 벌 겸 인기도 한번 끌어볼 겸 출연하지 않겠냐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장난을 거는 역할로 거는 거로 한 거죠. 아마 그 보여줬을 거야. 이런 것도 봐라, 이런 것도 봐라, 이런 것도 봐라.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몰래 카메라 같은데 갑자기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바르고 도망가? 뭐 황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황당한 제안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온갖 황당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잘 나간다. 그렇지, 이런 거야 원래. 아니 진짜 나쁜 기획이지만. 근데 되게 천재적이긴 한 거야. 이거 지금까지 결국 못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잡을 수가 없는. 이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공항 직원에 가가지고 내가 뭘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비행기를 타거나 그냥 무심하게 넘겼으면은 흡사잖아요. 그러면 심장 맞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끔찍하네요. 자, 두 여성과 북한 공작원들과의 첫 만남을 자세히 보면은 굳이 이 두 여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여기 계신 어떤 누구나 저 포함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트남 여성 더한티 후엉을 섭외했던 남자는 미스터 Y. 북한 이름으로는 리지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베트남에 있었던 이유는 전 베트남 북한 대사의 아들이며 그래? 네. 엘리트네. 네, 그렇죠. 엘리트죠. 외무성 출신의 베트남어 통역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네. 그러니까 북한 출신의 베트남 전문가였던 거죠. 집안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에요. 그런 명문 집안의 아이까지 자제까지 시키고 암살 공작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인 줄 우리가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밖에 이거를 지시하고 기획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날 도한티 형이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바보 같은 제안에 황당한 제안에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묘사해 드릴게요. 미스터 Y, 리지연, 베트남 말도 잘하고 원래 말을 굉장히 잘해요. 특히 여성들에게 능수능란하게 말을 하는 것으로 취재되어 있습니다. 리지연이 베트남에 가요. 가장 유명한 하노이의 맥주거리를 찾아가고 맥주집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고릅니다. 가장 사람이 많은 맥주집을 딱 골라서 거기 들어가서 리지연이 바에 딱 앉아요. 그래서 누가 있나를 쭉 둘러보다가 리지연의 눈에 들어온 거는 그 바의 여사장. 처음에 딱 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여사장에게 거침없이 리지연이 가서 명함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는 PD인데 이거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섞어가면서 하니까 신뢰감이 확 올라가죠. 이번에 사실은 내 쇼에 좀 출연할 출연자가 필요한데 아까부터 계속 그쪽을 봤는데 딱 적임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거리 캐스팅. 이렇게 아 진짜 콜 하게 돼? 아니 저처럼 이렇게 제안하면 그렇지. 하면 혹하게 되는 거죠. 기회다. 그리고 이 고도로 훈련받았던 이 요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뭘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콜할지 넘어올지 특히 베트남은 한류가 붐이었기 때문에
뭐 내가 제안했을 때 넘어올 여성들을 리지언은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미스터 Y가 실제로 이 바의 여사장도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요. 할까 말까. 그런데 어린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김미가 당기는 제안이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사람이 소개하면 더 신뢰가 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리지언이 포기하지 않고 그럼 주변에 혹시 내 쇼에 나올 법한 좀 스타성 있고 끼 있고 한국 문화도 좀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줄래요?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여사장 뇌리에 탁 치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도안티 흐엉이었고 도안티 흐엉과 이 여사장이 한 2년 정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안티 흐엉이 워낙 한국 드라마, 한국 가수, 한국 배우도 좋아하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어 하고 예능 끼도 있고 하니까 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도안, 난데 지금 뭐 한국의 PD분 만났는데 예능쇼 한다는데 너 생각 있어? 관심 있어? 지금 말해줘. 예스. 바로 그냥. 이게 북한의 백두혈통의 장남을 죽일 암살자를 섭외하는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선수를 섭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끔찍한 암살에 연루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마치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스미스피싱 당하는 것처럼 그 누구나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욕망이 강하면 속기도 쉬워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딱 맞는 말씀하신 게 이 여성분이 도안 씨가 명확한 커리어라고 할 만한 걸 쌓은 적은 없는데 모델도 어슷하게 했고 어디 예능 출연도 어슷하게 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는데 그냥 잠깐? 근데 뭐든 조금씩은 했어. 당장 잡혔을 때 조서에 직업에다가 액트리스 여배우라고 썼어. 진짜? 맞아. 네, 그러니까 기회인 거지. 딱 그런 사람을 찍은 거지. 어쩌다 보니까. 기회인 거지. 지금 저기서는 일단 맥주집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여인 시티 아이샤가 캐스팅되는 과정은 더욱더 황당합니다. 일단은 그 제임스라는 사람이 섭외를 했다고 하죠. 이제 북한 이름은 이지우라고 하는데 이 리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레이시아에서 택시를 타요. 아무 택시를 타요. 아무 택시 정말 손 들고 택시를 탑니다. 랜덤하게 타요. 콜라룸푸르 시내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가는 동안에 그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나는 일본에서 온 TV 프로덕션 관계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퍼니 비디오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 출연할 지금 출연자를 찾고 있다. 혹시 아는 사람 있냐?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처음 보는 택시 기사한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 택시 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는 지인 중에 그 시티 아이샤가 있는데 지금 뭐 취직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와 있고 지금 돈도 벌 생각이 있다라는 그 시티 아이샤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온 뭐 TV 그 프로덕션 관계자가 이런 퍼니 비디오에 출연할 출연자를 찾고 있는데 관심이 있냐?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일단은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그 섭외가 된 그 바로 다음 날 모 백화점 앞에서 택시기사 시티 아이샤 리지우가 다 만나서 캐스팅이 됩니다. 정말 랜덤 캐스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법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이 사람의 보증으로 하여금 넘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고. 와, 이 기법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길거리 캐스팅하듯이 당사자한테 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렇죠. 꼬리 자르기 가장 쉬운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는 건가? 이거는 테크닉일 것 같아요. 수사를 들어가도 이게 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단계를 거치는 게 너무 랜덤하니까 그 연결시키지 못하는 택시 운전사 너는 어떻게 그 사람 알았어? 이렇게 되고 택시 운전사를 또 취조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도. Kaget gitu. Bapak ini bercanda gitu kan. Tanggal 13 saya ada buat syuting. Apa ini video Apa ini video? Filmed this movie for over 2 years, and over the course of those 2 years, my eyes were opened in a lot of ways that I was never expecting at the beginning. Through various pieces of evidence or meeting the women's lawyers and families and eventually the women themselves. I don't think Siti and Dwan are special in any way that made them
the particular victims in this case. I think we know that it could have been many other women.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 spies were conditioning other women that for whatever reason were not picked in the end to be the final two. And so everyone in some way is seeking a better life or a better paycheck or a way out or how to send money back to their families. So yeah, I think it could have been anyone. 시티는 약간 이 리지우를 만났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는 해요. 아, 진짜? 리지우가 북한 공작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티 아이샤를 처음 만났을 때 간단한 테스트를 합니다. 손을 가져다가 정말 다정스럽게 베이비 로션을 발라주는 거죠. 어머! 아, 뭐야. 로션을 바르고 지도 싫어. 시키는 거예요. 야, 네.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아무 사람 손이나 그냥 잡아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몰래카메라라고는 하지만 느낌이 쌓였던 거예요. 시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게 뭐 장난스러운 비디오인가 바보스러운 비디오인가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리지우가 여기서 한 방을 먹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원래 일본은 약간 몰래카메라가 독특한 스타일이야. 원래 이래. 너 못 봤어? 라고. 불쾌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티 아이샤가 리지우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리지우의 말을 듣고 진짜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 3명한테 베이비 로션을 다정스럽게 발라줍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치고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가면서 리지우가 지갑에서 현금을 뽑아가지고 바로 돈 주고 바로 돈을 주는 거죠. 바로 쟤다 싶어가지고. 99달러를 줍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1만 원 정도인데 사실 시티 아이샤한테는 그 외동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나이도 어린데 혼자 미혼모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도 있는데 내가 인기도 없고 더불어 여기서 돈까지 얻는다?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네 하면서 이 일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월급으로 만약에 받는 많으면 60만 원 이라고 치는데 한 방에 로션 바르고 왔더니 11만 원 돈을 준다? 할 것 같아. 자, 이제 북한의 정보원들, 이 사람들은 이 외국인 두 여성을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몰래카메라인 척 연습을 시키던 당시의 상황, 영화 속에서 그 실제 증거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The prank jobs that they were doing at that time, we call that a mistaken identity. That you come from behind, close somebody's eyes, like guess who I am, sort of thing. 거의 혼자. She was paid a few $100 US, and I think that was a fairly good remuneration for her. 찍혔다. Dia terhilang bisa pergi Singapura, harus bisa pergi Amerika, bisa pergi kemana-mana. Terus katanya kamu tuh nanti bakalan jadi orang terkenal, kamu tuh ya udah aktris video prank gitu. One did a prank at the Vietnamese airport, and in fact we have the DVD. There is the one here, in white. With the one gave my hand some baby cream. 발라준다 He said, I'm surprised, same like before. 당일이 아니라 예행 연습 중이죠? 그렇죠. Watch this gentleman closely. 11일 전입니다, 이때가. And on the other side, 이렇게 두 손에 you see, 발라서. one running, 어디가? coming behind the gentleman. 장난스럽게 걸어가잖아요, 지금. In the prank. 어머. And you see a gentleman here videoing. 찍고 있네. There you are, 옆에서 Mr. 찍고 White. 있어요. 미스터 와이야. 야, 대박이다. 세상에. 실제 촬영인 것처럼. 혼났대. 회사에서 동영상 보고 100% 자연스럽지 않대요. 잘한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네요. 미안해요. 내가 서툴렀나 봐요. 이게 난 너무 끔찍한 거야. 눈을 더 세게 눌러야 합니다. 2, 3초간 누른 후 얼굴 전체를 봐주세요. 그게 더 재밌어 보인다잖아. 이게 너무 끔찍해. 피부보다 얼굴 눈이. 피부나 손 피부보다 눈은 그냥 바로 흡수되거든요. 그렇죠. 각막. 예, 각막은. 그렇지, 예, 그렇지. 바로 흡수되니까
그게 더 재밌어 보이니까 눈에 바르라는 거죠. 이런 데 바르지 말고. 너무 끔찍해. 저도 이 사건 엄청 취재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김정남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리허설을 시키는 건데 시티 아이샤 입장에서는 언제 데뷔할지 모르는데 오늘도 즐거운 나의 데뷔를 위한 트레이닝인 거예요. 마치 소속사나 아니면은 매니지먼트에 가서 아이돌도 데뷔하기 전에 연습하는 것처럼 이제 나의 데뷔작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로션 바르면 깡총깡총 뛰어가서 홀짝.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미스터 Y 같은 경우는 초조한 거죠. 잘못 바르거나 제대로 바르지 않거나 얘가 나중에 눈치채거나 도중에 나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집요하게 눈에 이 독국 물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구에까지 꽉 눌러서 2, 3초를 누르라는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이 미스터 Y나 뭐 제임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추깁니다. 야, 너는 이제 스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시티 아이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까 보면 SNS에서 나 지금 데뷔 준비 중이야 라는 식으로 SNS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북한 공작원 남자 얼굴까지 노출되잖아요. 사실은 북한 공작 세계에서 얘는 빵점이에요. 얼굴이 공개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시티 아이샤를 속았다는 건 시티 아이샤가 굉장히 지금 들떠 있었다. 나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신종 암살 기술인 거죠. 우리는 암살 그러면 그렇잖아요. 뭐 격투기 능지 찌르고 사격술이 높거나 아니면 독침을 찌르는 기술이 있거나.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발라만 주면 되거든요. 그 결국은 누구나 하여튼 덫에만 걸리면 누구나 다 본의 아니게 암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사실은 이게 역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제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걸 속을 수가 있어? 야, 이 여성들 참 무책임한 거 아니야? 맞아요. 여성들 비난하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그 장난스러운 그 게임쇼에 넘어가서 아무리 북한의 장남이라지만 그래도 멀쩡히 살아 돌아가는 사람이고 북한의 이 적통자 중에 한 명을 어떻게 죽여? 라고 처음에는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갈수록 이 여성들이 그래서 정말로 북한의 김정남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죽인다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서 속고 당했구나. 라는 일종의 반증 작용으로 이게 또 작동을 해요, 이게. 근데 너무 어리석지 않냐는 거죠. 몰랐으니까. 이건 이만 보면 이제 간첩이나 테러들 보면 이제 몇 년씩 이렇게 사실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테러에 가담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북한에는 사실 여인 암살, 테러 이런 건 전문 훈련하는 특수부대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인입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평범한 여성들을 인입했다. 이거는 북한이 혹시 문제가 되면 꼬리를 자르거나 빠져나가려는 구멍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여성들을 인입했다라고. 아니 거기다 뭐 유사한 사례들 보면은 일반인을 섭외를 했더라도 뭐 적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사상적으로 일단 이 사람을 포섭하잖아요. 일단 한번 끌고 갔어.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알겠어요 이분들이 사상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한 암살 작전 중에 가장 성공적인 작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인 수법을 써가면서 했어야만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가 김정은으로 밝혀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정상국가를 만들겠다고 김정은이 나름 노력을 하던 시기고 또 뭐 핵무기도 쏘고 이러면서 굉장히 뭐 국제적으로도 압박 이런 코너에 몰려있던 시기였는데 여기다가 또 뭐 암살자라는 그런 또 오명까지 쓰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솔직히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이런 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암살을 진행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은 뭐 그렇게 죽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묻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은 일단은 그 외국인들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잡힌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잡힌단 말이죠. 이들을 취조해야지 그 윗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은 진짜 범행을 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은 빠져나가게 되면 물증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심증을 한다 해도 물증 되나 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이 한 짓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무서운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 두안도 그렇고 시티도 그렇고 과연 몰랐을까 이거를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황상 그 영화 암살자들도 그렇고 정황상 그 두 여인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며칠 전에 뭐 나 여기서 곧 뭐 동영상 찍어서 데뷔할 것이다 올린 것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그 북한 공작원이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 두 여인이 이번 그 암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데려갔든지 내가 죽였을 거예요, 둘 다. 근데 그 2월 13일 그 암살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냥 연락 두절. 그러니까 방치해버린 거예요. 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방식.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쏠리거든요. 네. 맞아.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데뷔하는 거예요. 연예인이지. 그럼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의심하게 되진 않는 거지. 실제로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이 저렇게 막 즐거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북한 공작원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지요. 김정남 암살 디데이는 지금 따각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북한 공작원이 8명이나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이걸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전은 한 1회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연습을 하는데 눈에 열심히 안 발라. 아우 막 조바심 나지. 그러니까 막 아까 문자로 막 가스라이팅하고. 야. 아니 그래서 김성민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이번에 제가 뭐야 또 주는 공작원 8명의 정체를 가져와 봤는데 한 분. 네, 얼마나 역할이 굉장히 구성이 딱딱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암살 사건의 형방성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서기관까지 했으니까 이제 외교에 굉장히 능했던 거죠. 외교에 능했고 그리고 리정철은 이제 가족들하고 일단은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서 1년 정도 살면서 거기를 주변을 이제 좀 잘 아는구나. 아는 거죠. 지역을 알아야 되는. 주변을 잘 알았고 그리고 이 김우길 고려항공 승무원입니다. 오, 승무원이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승무원이 간첩. 의심받지도 않을 텐데. 그렇지 승무원이니까.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섭 이제 가가지고 현장에 이제 포섭하고 교육시키고 현장 요원들. 현장 요원들. 잘 아는 사람들. 이 판을 좀 보시면요. 네.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셋은 범행 직후에도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위에 3명? 예. 저희가 현지에서 취재를 했거든요. 이 8명이 고가의 아파트먼트를 렌트를 합니다. 장기간. 그리고 그 안에 비밀의 방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상황실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상황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김정남과 관련된 모든 첩보, 김정남의 동선 같은 정보들을 이 상황판에 놓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왔던 거고 그 시각 김정남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치고 마카오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옵니다. 그리고 디데이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비행기 전광판을 보고 무인 발권기로 향하던 김정남에게 바로 철저하게 계획됐던 작전이 실행된 거죠. 그 시각 이 두 여성의 옆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다. 자, 이 장면을 영화 암살자들에서 놓치지 않고 재조명했습니다. 보시죠. 자, 암살 1시간 전입니다. 오전 8시쯤에. Middle East video on the 13th is very important. So I wear long sleeve white shirt with arrow print, and I make hairstyle like way and my. 그러니까 전날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 Middle East 머리에 뭐 company trained new actor and actress to make more effect video and put on YouTube. 암살 4분 전 이제 김정남이 공항에 등장을 합니다. He a fast man and no hair. This is Kim Jong-nam. He's looking at the board. Check out his flight to Macau. If you look very closely, this over here is CT. CT가 근방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She is standing next to his 기둥 column. 옆에. She is not alone over here. She is actually with Mr. Chang, who is hiding behind this column. And over here, waiting at the table, is Hanamori, the mastermind. You can see that when Kim Jong-nam enters, Anamori walked towards Mr. Chiang and Siti Aisha, indicating that Kim Jong-nam is coming. And as Kim Jong-nam is walking towards the kiosk, you
You can see that Siti moves and hid behind this column. And now he can see Mr. Chang walk past Kim Jong-nam to watch the attack happen. He stumbled back. It's very possible for him to actually start to feel the effect of the VX chemical right away. Dan dia itu bereaksi yang sangat kayak gitu kan, dan aku juga kaget. Saya pun ikut lari gitu. As Kim Jong-nam was dying, these North Koreans, they were subsequently seen in the CCTV going towards the toilet and they changed their clothes. Then they were immediately met by the Secretary of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staff in the air corridor, facilitated their easy passage through the immigration. You look here at this moment, you can see them laughing. This is like within 2 hours after they killed him. 성공했다는 막 그런. 저희가 그 CCTV 영상을 보면은 이제 김정남이 상당히 뭐 자유분방하게 혼자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김정남이 항상 그렇게 다닌 건 아닙니다. 마카오에 있을 때는 본인의 신변 위협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늘 경찰들을 데리고 다녔고 아마 중국 당국에서 붙여줬겠죠. 공안이지, 공안. 네, 공안에서 붙여줬겠죠. 중국 공안이 붙어요. 근데 왜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잖아요. 네, 말레이시아고 뭐 김정남이 왜 말레이시아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항에서 사람들이 많은 공항에서 누가 대놓고 날 죽이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김정남만 했냐? 북한 공작원들도 했다는 겁니다. 설마 우리가 공항에서 당신을 죽일 거라고 상상 못하지? 우리는 당신이 상상 못하는 그 점을 파고들 거야. 그리고 암살을 하자마자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항이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공항을 살해 장소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소름이다. 북한이 왜 하필 이 말레이시아를 택했나 우리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정남이 살고 있는 곳은 마카오입니다. 네, 맞아요. 마카오는 중국용이고. 그렇지. 앞서 얘기했지만 중국 공안이 지금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어요. 김정일의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이런 김정남을 사실 중국에서 이제 어쩌고 살해했다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빠져나오길 기다렸는데 마침 말레이시아야. 그만큼 북한이 이거 다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정남을 미국, 한국, 중국, 북한 정보원들이 김정남 주변에 엄청 몰려 있었죠. 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가족이 통째로 가서 거기에 김정남이 아파트 옆에 아파트에서 생활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의문인 거는 뭐냐면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드물게 북한이랑 정상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정말 드물게. 썼죠. 대사관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북한이랑 친한 국가인데 거기에 가면서 수행원 없이 공항에 저기 공개되는 장소에 간다라는 게. 잠깐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잠깐이니까. 있고.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주 호기죠. 왜냐하면 1973년 이후에 그 정식으로 대사관을 교환할 정도의 맞아요. 관계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레이시아가 북한 사람들은 무비자 입국이에요. 맞아요. 오. 되게 친해. 옛날에 친했어. 범행하기 너무나 쉬웠던 거죠. 네. 아까 김종민 씨가 만들어온 차트에서 리정철이라는 인물을 좀 한번 봐주세요. 공작책과 포섭책이 다 공항에서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데 리정철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네. 당신이 김정남 암살을 도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타고 공항까지 이동한 차가 바로 리정철의 차였어요. 리정철이 태어나게 본인의 말레이시아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체포됩니다. 근데 리정철의 그때 표정을 보면 내가 왜 저 들어가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리정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차 돈 안 맞았는데? 저 사람들 모르는데? 나는 상관없는데?
체포됐다는 리정철은 바로 북한 화학자 출신이에요. 맞아요. 아구가 딱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앞서서 이 VX라는 독극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김정남이 테러를 당하고 30분 있다 죽었어요. 이 30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오묘한 건데 앞서서 이게 자칫 치사량 넘게 투입을 하면 그냥 바로 직사를 해요. 그런데 이 독극물을 바른 여성들도 안 죽었어요. 멀쩡해요. 왜? 범행 직후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김정남이 똑깍 30분 정도 됐을 때 사망하게끔 이미 설계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그 30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했을까요? 현지 포섭책들이 다 북한으로 도주하는 시간을 염두에 뒀다라는 얘기죠. 후이된 날조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내가 조국을 배반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에 묵시를 하는데 앞장서게 함으로써 그런 모략에 걸려들었던 걸 알았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었고 난 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이런 게 영상이 있네? 와, 웃으면서 이거 뭐야? 와, 저렇게. 와, 시신이 북한으로. 뭐야? 아니, 가서도 시신을 보내버립니다. 이제 끝난 거지 뭐 이거 시주까지 뭐 다. 진변입니다, 진변입니다. 아니 말레이시아 당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그래. 말레이시아 당국은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정말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 국적 절대 용의자라고 할 수 있죠. 리정철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석방을 시키고요. 추방 조치를 내립니다. 이게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은 선택이었는데요. 도대체 그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말레이시아는 뭐 한 거지?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는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전쟁에서 일방적이고 처절하게 말레이시아가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짓밟힌 거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때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가 굉장히 열받았어요. 북한과 외교관계 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북한에게 항의를 하고 얘 리정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내부에 말레이시아 외교관들과 가족들이 억류돼 있었어요. 8명인가. 말이 억류된 거지 북한이 이 사람들을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급기야 시신을 송환해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게 보세요.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김정남의 시신을 누구에게 송환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가족한테 가야죠. 아들인 김한솔과 김정남의 아내한테 송환해야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김정남을 죽인 북한에게 시신을 송환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갖고 협박을 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뒤흔들었기에 이렇게 굴욕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사까지 포기하면서 다 내줬는지에 대한 건 다 내줬어. 가늠할 수 있는 일이죠. 와. 사실 그 당시로 약간 돌아가 보자면 사실 김정남이 그 당시에 살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다고요?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죠? 네. 지갑이에요? 아니요. 그런 걸 갖고 다녀요? 네. 뭡니까? VX? 뭐더나? 김정남의 가방에 들어있던 물건입니다. 어머, 해독제인가? 바로 맞습니다. VX 해독제였어요. VX 해독제였어요. 세상에. 아니 근데 해독제인데 왜 안 써?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 같아. 김정남은 자기가 진짜 테러를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잘 모르는 맞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걸 노린 것 같아. 이게 진짜 장난인지 내가 지금 내 목숨에 위협이 될 만한 뭔가를 당한 건지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 때쯤이면 이미 몸이 안 움직일 때 있었어. 보안 요원한테 다가갔을 때는 이미 당한 걸 안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 해독제가 있으면 아무거나도 좀 이렇게 써보지. 아니 그때 보안 요원한테 김정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김정남의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발언의 해답이 있어요. 누군가 내 눈에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렸다. 그러니까 이게 VX에 당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테러를 당한 건 알고 본능적으로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것도 알아서 필사적으로 보안요원한테까지 갔는데 그게 VX인지는 김정은은 끝까지 몰랐거든요. 써보지.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치. 이미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연습한 것도 아니니까. 북한에서 이런 종류의 뭐 VX가 됐든 살인이 됐든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인가요? 해외 첩보나 뭐 공작에서? 북한에서 군인들이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한 훈련이 반화학 훈련입니다. 네? 반화학 훈련. 반화학.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정엽 선생을 암살했던 그 친구들 VX를 가지고 와서 지금 주사침 가지고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확실히 쓰는데 이걸 김정남이가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해독제를 네. 쏜 걸. 근데 어떻습니까? 김성민 대표님도 사실은 살해 위협을 당하셨고 맞아. 어때요? 이 압박감이라는 게 문제가 있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엄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혼자 걷기도 힘들었어요. 지하철 타는데 누가 따라 들어왔다 그러면 행동이 잘 안 되는. 공황 상태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다큐도 보면서 살짝 겁났어요. 야, 이거 지나가다가 얼굴 뻑 긁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날 좀 살려달라라고 이제 이복동 선생에게 썼다고 하는 편지. 이 편지 혹시 이제 내용이 좀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됐죠. 저도 읽어봤는데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정훈아, 나와 내 가족을 제발 살려다오.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려진 응징 명령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다. 아이고. 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냥 살려달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겠죠. 정말 절박하게 살고 싶었을 거다. 최고 독재자가 널 죽인다고 했으니까 나 살려달라. 아니 사실 뭐 이게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난리 났었는데 이건 북한에서는 좀 어떻게 뉴스가 나왔나요? 북한은 그 장남이 누가 있는지 김정일한테 자식이 누가 있는지도 사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어떻게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사람이 변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남 그 암살 사건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가 있었는데 이유는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워낙 큰 화제된 소식이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북한 정권이 아직도 잘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야 너네 거기 김정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복형을 살해했다라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 장군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정권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김정남에 대해서 최근에는 북한에서 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중위실 때는 김정남 몰랐거든요. 몰랐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했더니 최근에 온 사람도 모른대요.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김정은에게 친형이 한 분 계시는데 해외에서 대남 공작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살해를 당했다. 남한에 의해서? 네. 입맛에 맞게 그냥.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분명히 소문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유로운 지도자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아예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문 소문을 퍼뜨리는 용비요. 그러면 그걸 먼저 듣잖아요. 나중에 탈북민들 통해서 이런 소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음해야. 우리 장군님이 친형은 대남 공작을 하다가 살해당하신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들이었죠. 북한 유학생들? 왜냐면 있었지. 관계가 좋았으니까. 유학생이 있었다고? 중국에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에 100명 넘는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랑 당시 DM으로 연락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사실이냐?
정말 김정남이 죽었냐?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당시 처음에 김정남으로 안 나왔었고 뭐 김철인가 말이었어요. 정말 김철이 우리가 아는 그 김정남이 맞냐? 그래서 제가 하도 답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기사 링크를 보내줬어요. 내가 말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기사를 봐라. 이러고 네이버 기사 링크를 제가 보내줬었습니다. 뭐래요? 깜짝 놀라죠. 그때 당시 우리가 화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매일 화면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를 들러나가는 사람들이 다 가리고 다녔어요. 하도 기자들이 소화를 먹이니까. 나중에 어떤 제가 친한 유학생한테 연합뉴스 기자가 와서 아니, 북한 유학생이냐고 막 물어봤대요. 아닌데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도망쳤다고. 형, 연합뉴스라는데 거기는 어디 기사예요?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사 같은 데야, 거기. 조선중앙통신사. 맞는 말인데? 근데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김정남 살인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제가 해외 나오자마자 인터넷이라는 걸 접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쳐봤던 게 김정은이었어요. 유럽에서? 네. 그래서 김정은을 치면 도대체 뭐가 나올까?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몰랐던 정보가 다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샵하고 김정남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걸 다 찾아봤어요. 진짜 잠 안 자고. 근데 그때 김정남이 저는 3대 세습을 반대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와, 김정은의 형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앞으로의 북한은 좀 바뀌려나? 이런 북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잠시 가졌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공식 입장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발표가 따로 있었나요? 북한은 이제 완전 머르세를 일관하죠. 네. 당시에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강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김정남이 아니고 북한의 외교 요건을 가진 김철이다. 그래서 김철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황당한 건 누가 보기에도 이게 김정남인데 누가 보기에도 김정남인데 그냥 머릿에 일관하는데 더 황당한 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북한 대사가. 이 사건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저작을 해서 우리 북한을 공격하는 거다. 이야, 말도 안 돼.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온 강철 북한 대사. As far as all the happenings clearly show that this incident is politicized by Malaysia in collusion with South Korea. 이 사실은 북한의 올드 패션인데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했는데 우리 아닌데 잡아떼고 뒤집어 씌우는 거. 올드 패션인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김정은 집권 후에 누군가는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시도하려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누군가는 무슨 소리야? 자기 고모부도 죽이는데 변하지 않았어 북한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면서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는 더 명확해지는 거죠. 북한 대사 입장에서 그 거짓말을 진짜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하고 전 세계 외신들 앞에서 대한민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기자 앞에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김철이다, 김정남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뻔뻔함이 아마 강철 대사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도 사실은 실소를 나중에 할 법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은. A lot of people ask me why I think this assassination was committed in such a public and brazen way. And I think there's a million guesses, but the undeniable truth is that this assassination caused a fear factor ripple effect around the world, you know, far outside of Malaysia. It happened, it caused that fear factor, I'm sure in South Korea, it definitely did in the US. I think was a way of sending a signal to anybody who's willing to cross Kim Jong-un or the regime that they can assassinate you at any time, anywhere, as public as they want to. 진짜 라이언 화이트 감독 이야기가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 전 세계 실황을 통해서 보여졌으니까 뭐 공언한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도 빠져나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종의 어떤 능력 시위죠. 이건 암살이 아니에요. 라이언 화이트 감독도 말했듯이 어세시네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공개 살인이에요. 봐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이제 공개 집행이라고 공개 집행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저 감독의 해석에 좀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식으로 테러 국가 또는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돼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암살당한 건 김철이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공작에 성공했을 때 짜놓은 시나리오다. 그게 원래 그림이었지 안 걸릴 걸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거죠. 아니 들통 날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아니죠. 들통 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공작은 없습니다. 완벽주의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정남이 거기서 공안 요원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내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딱 보면 여권에 김철이고 심장마비고 그러면 부검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그 김철이 알고 보니까 김정남이었다? 뭐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전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공항에서 김정남을 죽였는데 그게 네가 있잖아. 김정은을 향해서 라고 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독재자의 지독한 광기와 이거는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밑에 현장 암살자들의 현실적인 괴리가 조화된 정말로 애매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암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아닐까요? 이 걸려도 되고 걸리지 않아도 돼. 걸리지 않으면 너무 좋지만 걸려도 되는 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안 걸리면 완벽한 암살인 거고 걸려도 물증만 없었는데 물증만 없으니까. 나는 아직도 궁금한 건 이 두 여자야. 맞아요.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무슨 몰래카메라를 하다 하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손을 씻고 공항에서 황급히 빠져나가고 또 호텔 직원에 의한 머리 자르고 변장 시도까지 하고. 그렇지. 의심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동기가 없거든요. 이익을 본 게 뭐 있어? 게다가 뭐냐면은 범행 이틀 후에 다음 촬영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 또 나와요. 나와서 잡혀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 오늘은 촬영 없나요? 보냈는데 답신이 온 게 이 번호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번호입니다. 아무리 모르고 했던 뭘 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죽었고요. 맞아요. 이 여인 둘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Bisa bertemu keluarga saya. Selama 2 tahun saya menjalani proses hukum di Malaysi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kepada Bapak Jokowi dengan secara pribadi. 일단 그 아셔야 될 거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방금 두 여성의 모습은 같은 날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CT가 먼저 풀려났고 그 이후에 한참 더 혼자서 혼자 재판을 더 받다가 재판 결과로 나온 거고 앞서서 CT는 이제 외교의 결과로 먼저 석방이 된 거고 이 암살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은 이미 다 도피를 하거나 심지어 말레이시아 당국이 마련해준 전세기를 타고 북한으로 시신까지 안고 갔어요. 그 와중에 이 여성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티 아이샤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 검찰이 그냥 기소를 포기했어요. 말레이시아 검찰도 정의를 위해서 공명심을 위해서 공명심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조직의 사명 같은 게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이 왜 기소를 취하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재판은 가지 않았죠. 말레이시아 검찰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열받았던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좀 수사하려고 증거 모으고 조금 좀 수사해보려고 판 키우면 정치권 위에서 내려보내서 무마시키고 돌려보내고 없애버리고 하니까
이 여성들 붙잡아 놔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이 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당국이 압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야, 니들 북한한테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증거 있어? 이 앞에서 말레이시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티가 풀려난 그날, 석방된 그날 법원에 같이 있었잖아요, 옆에 도안이요. 도안은 같이 있었죠. 솔직히 2년 동안은 둔지 친자매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2년 동안 그 구치소에서 버텼대요. 서로 이제 뭐 잘 있냐, 아침밥 먹었냐,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딱 이 시티가 석방되는 그날 이 법원에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도안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냐면은 모국이 그렇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풀어줬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뭐 하는 거지? 또한 베트남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근데 베트남도 약간 그 외교적 영향을 펼쳤어요. 어느 순간 보면 이 법정에 이제 베트남 외교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시점 3개월 후에 도안도 풀려나는데 특히 이제 살인죄였거든요, 원래.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약간 낮춰졌어요. 김정남 암살 사건, 이 사건에 끼어있는 이 드라마 같은 두 여인의 이야기. 자, 오늘의 시크릿 코드를 공개합니다. 시크릿 코드, $1,000. $1,000? $1,000는 뭡니까? $1,000는 시크릿 코드. $1,000. 네. $1,000?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가요? 어떤 의미가요? 굉장히 머리가 좋다니까. 머리가 잘 들어. 답변을 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은하 씨. $1,000. 그 VX 가격이 $1,000인가요? VS 가격이 $1,000. 출연료가 $1,000가 될 때까지 그 스타가 되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요? $1,000. 아니면 북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비용으로 너희가 해결해라. 이 두 여자를.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공작 비용? $1,000가 이번 주 시크릿 코드입니다. 이야,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1,000 공개합니다. It's a little bar in a backpacking district, kind of like the tourist district. It was called Hay Bar. A very surreal feeling because that bar is tiny too. You know, it holds probably like 6 or 8 people in that way too. Once you're actually in the place watching it just on a regular night, and you can imagine her there on a regular night, you start to be, I think, a little more empathetic towards these women. He explained about a funny detail. He asked me how much I want for a month. I feel shy, but I say I want $1,000. $1,000의 목숨을 걸었구나. 자, 김정남 암살 사건의 시작, 단돈 $1,000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시크릿 코드가 $1,000였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암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절대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이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여자 2명을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사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잘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풀려났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트라우마, 사형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한 건데 이 사람들은 정말 국가에서 나와서 구출만 안 해줬더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그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공항에서 이 세 사람 다 사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무섭지 않니?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거 좀 사실 역대급 하면서 좀 약간 좀
무서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건 다 남 얘기였잖아. 이거는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도 진짜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일반 사람한테 이렇게 되니까. 이 라이언 그 화이트 감독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It could have happened to you.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우리 그 북한 정권에 해를 끼쳤다든지 탈북을 했다든지 도망을 갔다든지 그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주 잔인하게 없애겠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다 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홍콩에서 사랑에 빠져서 만났던 자기 와이프가 북한 간첩이었고 간첩이라는 지목을 받은 그 아내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시신이 침대 프레임에 숨겨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누군가 시신을 은닉했다. 공작원을 보내서 그 여인을 죽였다. 간첩 조작 사건.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이 누구냐? 다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설마. 어머. 채널 A